국화꽃 향이 코끝을 찌르는 장례식장 안은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했다. 윤정이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67세, 40여 년을 함께한 남편 오세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자리였다.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희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 남은 사람만 제일 불쌍한 법이에요. 세준이가 일찍 가서 어쩌나. 정희 씨 혼자 어떻게 살아요? 조문객들이 줄지어 절을 올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으면서도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다. 맞은편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다. 첫째 아들 오태영은 46의 나이답게 점잖은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책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곤 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그가 몇 년째 주식 투기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아내와 아이들에게조차 숨기고 있지만 채권자들의 전화가 올 때마다 남편 오세준이 몰래 걱정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정희는 지켜봤다. 형, 조문객이 정말 많이 오네. 역시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었어. 막내 아들 오준호가 형에게 속삭였다. 38살인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사업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 역시 진실을 몰랐다. 아버지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힘으로 가능했는지를. 어머니, 많이 슬프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며느리 박유미가 정희의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겉으로는 효부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정희는 유미가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남편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될까? 평창동 집값만 해도 얼마겠어?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심지어 어젯밤에는 어머님께서 연세도 많으시니 요양원 보내드리고 우리가 집을 관리하는 게 어때? 라는 말까지 했다. 둘째 딸 오지연은 43세 나이에도 여전히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남편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친정에 손을 벌리곤 했다. 지금도 조문객들과 이야기하면서 시시때때로 정희의 손목시계와 목걸이, 귀걸이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그 시선에서 저것들이 얼마나 할까라는 계산이 보였다. 역시 한빛건설 오 회장님이시네.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평창동에 그런 큰 집에 사시니 정말 성공하신 분이었고. 조문객들 사이에서 남편을 치켜세우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오세준은 부동산 개발업체 한빛건설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맨손으로 일어선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25년 전, 갓 결혼한 신혼 시절부터 떠올려보면 모든 것이 선명했다. 남편은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다가 첫 번째 개발 사업에 도전했었다. 하지만 자금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사업은 실패했고 거액의 빚만 남았다. 그때 정희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남의 땅 2필지를 팔아 빚을 갚아주었다. 남편은 고마워하며 다음에는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도전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정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을 내놓았다. 세 번째는 정희가 친정에서 받은 결혼 지참금을 쏟아부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이번만 도와달라고 했고 정희는 묵묵히 뒤에서 지원했다. 진짜 전환점은 IMF 외환위기 때였다. 그때 한빛건설도 부도 직전까지 갔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위기였다. 남편은 매일 술만 마시며 이제 끝이다라고 절망했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다.
여보,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희는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깨고 친정 땅까지 담보로 잡아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회사를 살렸다. 더 나아가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꿨다. 부도 위기에 몰린 다른 업체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몇 년 후 재개발 붐이 일면서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모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는 남편 오세준의 이름이 올라갔다. 정희는 당신이 대표로 나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고마워했다. 사회적으로도 남자가 사업 대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였다. 그 이후로도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정희가 내렸다. 어떤 땅을 사고, 언제 팔고,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남편은 대외적인 얼굴마담 노릇만 했다. 회사 임직원들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전혀 몰랐다. 남편도 가족 앞에서만큼은 진짜 회장인 척 연기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큰 사업 가셨으니까 유산도 많이 남기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영이 다가와서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나왔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들이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역력했다. 형만이 맞아요. 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준호도 거들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이제 어머니는 뒤로 물러나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잘 운영할게요. 어머니는 건강 챙기시기만 하면 돼요.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업과 재산이 당연히 자신들의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희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릴 때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가족들은 피곤에 지쳐 각자 집으로 갔고 장례식장에는 정혜 혼자만 남았다. 유미는 어머니, 저희와 함께 집에 가시죠. 고 말했지만 정희는 마지막 밤이니까 여기 있겠다고 거절했다. 조용해진 빈소에서 정희는 영정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 잘생겼던 얼굴이 세월 따라 주름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당신 체면을 지켜주려고 뒤에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앞으로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40여 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살아왔다. 남편이 성공한 사업가로 보이도록, 남편이 가장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도록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지켜봤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조문객이 몰려들었고 가족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태영은 조문객들에게 저희 아버지는 한빛건설을 일으킨 분이십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지연과 준호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을 잘 이어가겠다고 인사했다. 하지만 정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다. 그들은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빛건설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평창동 저택과 강남 빌딩이 누구 명의인지,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을 마친 후 가족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평창동의 넓은 저택은 조용했다. 거실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다. 이제 아버지도 가셨으니까 앞으로 일들을 정리해야겠어요. 태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빚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유산이 절실했다. 맞아요. 회사 일도 누군가 맡아야 하고 이 집도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지연도 거들었다. 그녀 역시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어머니, 우리가 다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미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그 속내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자신이 키운 아이들이지만 지금의 모습은 낯선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를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평생 아버지 뒤에 숨어 지낸 순종적인 아내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변호사 김도현과의 약속도 잡아놨고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정리해놨다. 이제 그들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정 사진이 거실 한쪽 벽에 걸려 있었다. 남편이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제가 앞장서서 살아볼게요. 밤이 깊어졌지만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부터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기대됐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정희는 일어나서 남편의 영정 앞에 절을 했다. 여보, 고맙고 미안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평창동 저택의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윤정희는 평소처럼 차를 우리며 가족들을 바라봤다. 태영, 지연, 준호, 그리고 며느리 유미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겉으로는 어머니를 위로하러 온 것 같았지만 정희는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많이 외로우시죠? 유미가 먼저 말을 꺼내며 정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였다. 이런 큰 짐에 혼자 계시면 무서우시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이 집이 너무 커서 혼자 지내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지연이 거들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이 집의 평수와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다. 부동산 앱을 열어보니 이 정도 규모의 평창동 저택은 최소 200억 원은 넘을 것 같았다. 태영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봤거든요. 정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방법인데? 요양원이요. 유미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정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들을 바라봤다. 물론 아무 요양원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곳으로요. VIP 룸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 고급 요양원이에요. 준호가 급히 부연 설명했다. 어머니가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됐다.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도 적지 않은 연세시잖아요. 이제 편히 쉬실 나이가 되셨는데 이런 큰 집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태영의 말에 다른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희는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겠다는 뜻이군.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려고? 정희의 질문에 가족들이 잠깐 머뭇거렸다. 그건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비어 있으면 도둑도 들 수 있고 관리도 안 되니까요. 유미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는 회사 운영이 어렵잖아요. 태영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며칠 전부터 한빛건설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다. 강남에 있는 사옥 건물과 여러 개발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았다. 회사는 제가 이어받을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신 회사를 문 닫을 순 없잖아요. 형이 회사를 맡는 게 맞죠. 형이 제일 나이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으니까. 준호가 지지했다. 사실 그도 회사에 관심이 있었지만 형에게 양보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생각이었다. 지연은 다른 걱정을 했다.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신 게 있나요?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희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다. 유언장? 그런 건 잘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서.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법에 따라 재산을 나누면 되니까. 그럼 더 좋죠. 법적으로 배우자인 어머니가 절반, 나머지 절반을 저희 3남매가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태영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집과 회사, 그리고 다른 부동산까지 합치면 최소 300억 원은 될 것 같았다. 어머니가 절반인 150억, 나머지 150억을 3남매가 나누니 한 명당 50억씩이다. 50억이면 내 빚 정리하고도 많이 남겠네. 태영은 속으로 기뻐했다. 어머니, 그럼 내일 요양원 견학 가보시는 거 어때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유미가 다시 권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가보자. 가족들은 어머니가 순순히 따라주는 모습에 기뻐했다. 역시 어머니는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분이었다. 다음 날 오전, 유미와 지연이 정희를 데리고 경기도 분당의 한 고급 요양원을 찾았다. 실버힐스라는 이름의 그곳은 외관도 호텔 같고 시설도 깔끔해 보였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VIP룸은 정말 좋죠? 요양원 직원이 안내하는 방은 꽤 넓었다. 침실과 거실, 작은 부엌까지 갖춘 원룸 구조였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감옥 같아 보였다. 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지연이 물었다. VIP룸은 월 800만 원입니다. 식사와 의료비, 각종 프로그램비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에요. 800만 원? 지연이 계산해봤다. 1년이면 거의 1억 원이다. 어머니가 10년만 사셔도 10억 원이 나간다. 하지만 평창동 집 하나만 팔아도 200억은 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어머님, 어떠세요? 여기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미가 물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좋은 것 같구나. 그런데 집에서 챙겨야 할 물건들이 있어서 며칠 더 생각해보자. 물론이에요, 어머님. 천천히 결정하세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모였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관심을 보인 것 같아서 모두 들떠 있었다.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태영이 물었다.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정희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궁금하구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어머니를 위해서죠.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어머니. 너희들 한빛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족들이 어리둥절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부동산 개발 회사잖아요. 태영이 대답했다. 그럼 회사 대표가 누구인지 아니? 아버지죠. 정말? 정희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연이 불안해졌다. 태영아, 너 내일 한빛건설 사무실에 한번 가보렴. 왜요? 아버지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했잖니. 그럼 직원들한테 인사라도 해야지. 태영은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다. 직원들에게 새로운 대표라고 소개하고 회사 장부도 살펴보고 진행 중인 사업들도 파악해야 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내일 바로 가보겠어요. 그래, 그리고 준호야, 너도 같이 가거라. 네, 어머니.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찬기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서재에서 혼자 중요한 전화를 걸었다. 도연 씨, 나예요. 내일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전화 너머 변호사 김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사모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회사 정관, 모든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요. 고마워요. 그럼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께서 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창동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 집도 저 멀리 보이는 강남 빌딩들도 한빛건설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미안해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겠어요.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태영과 준호는 강남에 있는 한빛건설 본사 건물 앞에 섰다. 20층짜리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1층 로비에는 한빛건설이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다. 형, 생각보다 크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구나. 준호가 감탄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이게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 태영도 뿌듯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한빛건설 사무실로 올라갔다. 넓은 사무실에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세준 회장님의 아들 오태영입니다. 태영이 큰 소리로 말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아, 회장님 아드님이시군요. 한 직원이 다가왔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앞으로 제가 회사 일을 맡으려고 합니다. 태영의 말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김 부장님 좀 불러주세요. 그 직원이 다른 사람을 불렀다. 곧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건설 총무부장 김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태영입니다. 앞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김 부장의 표정이 묘해졌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오세준 회장님은 저희 회사의 명예회장이셨습니다. 명예회장이요? 태영이 당황했다. 네, 실제 회사 운영은 윤정희 사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윤정이? 그게 누구예요? 준호가 물었다. 어머님이신데요. 김 부장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가 사장이라고요?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지난 20년간 쭉 윤정희 사장님께서 모든 경영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오세준 회장님은 대외 업무만 하셨고요. 순간 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회사 소유권은? 당연히 윤정희 사장님 명의입니다. 주식 51%가 사장님 소유고 나머지는 임직원들 명의예요. 김 부장은 태영과 준호가 왜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는지 신기했다. 혹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태영이 간신히 말했다. 물론입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가져왔다. 회사 정관, 주주명부, 모든 서류에 윤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럴 수가. 준호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드님들께서는 회사에 대한 어떤 지분도 없으십니다. 유언장이 따로 있지 않는 한은요. 김 부장의 말에 두 형제는 충격에 휩싸였다. 태영과 준호는 서둘러 회사를 나왔다. 형,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어머니가 회사 사장이었다니. 그럼 우리가 생각한 상속은? 글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두 사람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서 지연과 유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회사는? 지연이 물었다. 큰일이야. 태영이 털썩 소파에 주저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지연과 유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그럼 회사는 어머니 거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럼 이 집은? 그것도 확인해봐야겠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희가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어머니! 가족들이 모두 일어섰다. 왜들 그렇게 놀란 표정이니? 정희가 평온하게 물었다. 어머니, 한빛건설이 어머니 회사라는 게 정말이에요? 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그래. 너무나 담담한 대답에 가족들이 더 당황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 체면 때문이었지. 남자가 아내 뒤에 숨어 있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니?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 집도 강남 빌딩도 모든 부동산이 내 명이야. 너희 아버지는 한 푼도 없이 세상을 떠났어. 그럼 유언장은? 준호가 물었다. 있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개할 예정이야. 정희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참, 그리고 48시간 안에 이 집에서 모두 나가렴. 이제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머니! 가족들이 소리쳤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드디어 시작됐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이.